안녕하십니까. 8주 차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그냥 뭐 생각하는 대로 많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또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조직 환경을 공부하면서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시적으로 좀 들어갔잖아요. 오늘은 좀 외곽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리다만 4차 산업혁명하고요. 또 신자유주의.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 배경,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다 읽지 않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경 써서 뭐 이렇게 들으실 건 아니고요. 좀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이혜희님의 시인데요. 계절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제가 이거 다 외우고 있는 시인데요. 시가 이렇게 세월이 가도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자, 손시린 손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게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반달이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끝에 맑고가 아니고 제가 오타거든요. 맑고예요. 이렇게 하늘이 높고 맑다 할 때 그런 거니까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 과정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좀 띄워놓은 거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조금 개념만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 기억나시죠?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반에 이렇게 뭐 빅데이터, AI, IoT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거기서 이렇게 또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고요. 또 기존 산업혁명은 선형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지능정보사회, 또 2차 정보혁명, 또 이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개별적 기술 발전이 아닌 이제 포괄적인 그런 변화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은 분야에서 이제 기술 혁신이 이제 하나의 분야만 아니고 여러 분야가 융합하고 조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포괄적인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변화가 제품이 아닌 시스템적인 그런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제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아시죠? 호텔 이렇게 예약하고 이런 거. 또 유버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또 넷째는 인간의 정체성이죠. 변화시키는 혁명,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또 만들어져서 인간의 정체성이 이제 조금 문제되는, 이거 조금 역기능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방송 중에서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요 4차 산업혁명 특별방송이라고 딱 치시면 이 영상이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에 명견만리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원하나, 또 특별생방송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요 영상이 뜨는데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좀 내셔서 뭐 이 두 중에 뭐 하나만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거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는 조금 요 4차 산업혁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는 이제 조직의 이해인데 그 중에 이제 환경에 대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반적인 얘기들, 또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보면은 초연결성, 첫째는 이게 초연결성이라는 건 뭐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사물 인터넷은 IoT잖아요, 그죠? 그래서 IoT는 앞으로 이제 만물 인터넷으로 진화될 거, 그래서 데이터 빅뱅 시대가 올 거다. 뭐 그 다음에 둘째는 초지능화.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그런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화해지는 거죠. 지능화되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창의성이나 혁신성까지 이제 같이 발휘하고 있어요. 그럼 딥러닝이 뭔가?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놨죠. 컴퓨터가 그냥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 그 바둑을 둘 때 그 2015년인가요? 16년인가? 그 바둑을 이렇게 그 고수하고 바둑을 두잖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하는 거죠. 딥러닝으로.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초현실 사회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제 이거 여러분 뭐 아시죠? 가상현실은 VR이라고 표현하는데 체험학습, 홀로그램, 뭐 VR 쇼핑몰, 가상현실 수술실들, 뭐 이런 거, 그죠? VR. 그 다음에 이제 AR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초현실 사회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특징이다. 여러분들은 뭐 조금 그렇게 낯설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융합되는 기술 융합을 이제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해도, 이거 뭐 다 아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CBM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앞에 약자만 딴 거예요. IoT, 클라우드 시스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그래서 요거를 앞에 자만 딴 거죠. ICBM. 그죠? 신조어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게 이제 네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요 네 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물 인터넷 IoT는 뭐, 사물 인터넷에서 생성, 클라우드, 그죠? 데이터에 접근하고 공유 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식 창출, 모바일 플랫폼 기반, 뭐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ICBM이라는 말도 쓰지만 ABCD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약자죠.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클라우드, D는 데이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그냥 뭐 거의 아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까? 자,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술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까? 자, 공유경제 아시죠? 서로 대여하고 공동 소비 개념. 그런 경제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온 디맨드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맞게 서비스 해주는 그런 모델. 이게 온 디맨드 경제. 이게 수요 경제죠. 수요 경제에 맞춘다. 온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스마트한 모델. 이거 O2O, 그 다음에 O4O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O2O는 여러분 아시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게 뭐예요? 2는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뜻이잖아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O4O는 뭐예요? 거기 전치사 4가 있죠. 온라인, 4, 오프라인. 이거는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온라인에서 이제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O4O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용 구조가 변화될 거예요. 일자리가 이제 많이 감소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되는 직업, 또 새로 생기는 직업이 생기겠죠? 요것도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소멸되는 직업들, 생성되는 직업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 몇 개 좀 있는데, 뭐, 제가 얘기 드린 그렇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제 일자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감소한다는 거. 사람이 일하는 것들이 자꾸 감소한다.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하드 스킬에서 이제 소프트 스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드 스킬이 뭔데요? 하드 스킬은 제가 여기 밑에 해놨죠. 그냥 전문적인 지식, 능력, 뭐 기술적인 그런 능력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우리 학습으로 가능한 게 기술이에요, 기술. 근데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그런 기술 외에도 뭐예요? 그냥 그 협업, 팀워크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뭘까요? 이건 조금 인간적인 면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인문학이 좀 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넓어지잖아요. 세상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제 인문학 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소프트 스킬을 함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여러분 쭉 한번 같이 보셨죠? 넘어갑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뭐 은행 가면 이렇게 로봇도 있고요. 또 간병 로봇 페페도 있습니다. 은행 안내 페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로봇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동영상 4차 산업혁명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클라우스 슈밥이 이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 이름인데요. 그거를 이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동영상에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 뭐 어떤가라는 개념 정도는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조직의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라고 여러분이 취업을 하거나 어디 공기업을 가거나 어디 가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6, 7가지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수리 능력, 직업윤리,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이해 능력.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조직 이해 능력, 이걸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직업윤리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리 능력 요거 하나가 약간 수학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지능 테스트 비슷한 그런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크게 조금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NCS 직업 기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직업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는 조직 이해 능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5주차 끝날 쯤 되면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한 여러분하고 문제도 같이 한번 보고요. 같이 여러분하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 했고요.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뭐냐면 가물치의 자유는 붕어의 죽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연못에다가 가물치 알지요? 큰 물고기예요. 메기 같은 그거 하고 우리가 붕어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물치가 붕어를 다 잡아먹겠죠. 이 신자유주의는 그러면 한마디는 뭐예요? 강자가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속성이, 그래서 뭐 보통 처음에는 2대8 사회 이렇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95대 5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뭐 한번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뭔지 한번 볼까요? 신자유주의는 제가 뭐 다 읽질 않고요. 여러분 한번 쭉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쭉 같이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신자유주의는 70년대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요. 활력의 경기 정체가 일어나요. 활력의 정체가 일어나니까 침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 개입을 하지 말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정책적 이론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축소, 원자재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또 민영화, 감세정책 이런 거를 부르짖는 게 신자유주의의 정책 이론입니다. 자, 세계화 볼까요? 세계화는 기술이나 이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체제가 되도록 추진하는 운동적인 정책 속성. 이거를 우리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 표준화 현상 또 시장 경제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개념은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볼까요? 그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배경은 사실은 뭐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배경이 가장 큰 것이 이제 경제적 측면입니다.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또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간단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때가 73년도에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4차 중동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78년에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고 이란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오일을 안 팔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일이 안 팔면 어떨까요? 공급이 줄면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베트남 전쟁을 참여했잖아요. 60년부터 75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전략 물자가 엄청 많이 갔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막 찍어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수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비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건 좀 이따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자 이제 1980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자유주의,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사이드 서플라이드 학파를 공급주의 경제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공급을 하면 수요는 저절로 창출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급주의 경제거든요. 그게 이제 통화주의자 이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리즘.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 이념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하게 된 또 근본적인 게 아까 경제 위기도 있었지만 베트남 전쟁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무역 적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정부 시장을 크게 하자. 그래서 큰 시장. 그래서 경제주의 이념을 확장하고 또 무역을 더 이제 자유무역을 더 확장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세계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화는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동시적으로 상호 연관을 이루면서 진행은 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세계화를 추동하는 기본 동력은 WTO. 이게 94년도에 미국에서 생겼거든요. 이게 초국적 기업이고 또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철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세계화는요. 자, 신자유주의 발생 배경 볼까요? 원래는 1920년대에 이제 미국이 대공황이 일어나죠. 1929년도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이제 정책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케인지안이에요. 케인지라고 그래요. 이제 경제학에서. 왜냐면 국가가 적극 나서서 국가가 이제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이제 경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실업도 감소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970년 되면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베트남전 장기전이 되면서 이제 케인즈 정책이 이제 안 먹혀드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실업률은 증가하고 인플레되고 경기는 후퇴, 오히려 더 성장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크게 수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 나눌 수 있는데, 수요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왜요? 경제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비용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말 그대로 비용이 상승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신자유주의 발생 배경은 비용 인플레이션이죠. 뭐예요? 아까 오일 쇼크로 해서 원자재 가격, 그죠? 오일, 기름값, 그 다음에 임금, 그죠? 인건비 자꾸 치솟잖아요. 그래서 임금 등 이런 생산비가 원인이 돼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가는 인상되는 거죠.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통화주의자입니다. 밀턴 프리드만과 하이에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재,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나서지 말고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시장에 맡겨두고 어떻게 해요? 통화량만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 개입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라. 복지 혜택을 축소해라. 또 민영화, 기업들 많은 거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민영화해라. 또 감세를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샤워실에 가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죠. 잘못 틀면 막 이렇게 했는데 빨간 거 했는데 좀 찬물이 나오고 또 파랗게 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고 아 뜨거워 아 차가워 막 이러죠. 이건 이제 샤워실의 바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조절을 잘 못한다는 거죠. 경기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샤워실의 바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 교양으로도 이렇게 시험에 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배경을 설명했으면 이제 세계화의 배경 잠깐 볼까요? 세계화의 배경은 어떠냐면 레가나믹스 체제라고 그랬죠. 불공정 무역을 해소하고 무역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거예요. 미국의 통상 압력이죠. 그건 뭐예요? 수입 규제, 그 다음에 수입 개방 압력, 그 다음에 원화 절상 압력. 이렇게 이제 원화 절상 압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원화 절상은 뭐냐면 환율 인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환율은 이중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달러의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1,000원에 샀다가 1,200원에 사면 환율 인상이고요. 1,000원에 샀다가 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사잖아요. 그 환율 인하예요. 그 원화는 뭘까요? 이거 반대죠. 그죠? 왜냐면 우리 1,200원에 샀는데 1,200원 사 우리나라 돈이 원화 절하가 된 거죠. 왜요? 1달러 똑같은 사는데 1,200원 사니까 800원에 사면요. 우리나라 원화 절상이죠. 그러니까 왜 절상하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네 제품을 많이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수입을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죠. 왜냐면 달러로 거의 게 싸니까 우리가 수입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 돈 가격이 비싸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고, 이런 거를 한 예를 보면 UR 협상, WTO, 싱가포르 강요회의, 제네바 강요회의, 시애틀 강요회의, DDA, 칸쿤회의, 홍콩회의, G7회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많이 일어났고요. 또 FTA 협상 통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한미 FTA, 한중 뭐 이렇게 여러 나라와 함께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매일 드리는 게 있죠.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화 다양성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특히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조직의 환경, 그죠? 조직을 이해하는데 어떤 환경, 뭐 문화라기보다는 여러분 조직의 관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조직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조직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냥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그냥 한 2줄 정도 적으셔도 되고 뭐 바쁘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우리 그 조직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문화 다양성은 요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조직의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조직,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마무리를 짓고 이제 업무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을 내서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한 번씩 여러분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